200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한 작은 마을의 사과농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6시부터 농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점심시간 이후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인 바쁜 시기 그녀가 일을 멈추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 3시 농원 곳곳에서 그녀를 찾는 가족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과나무 사이사이, 창고 안, 심지어 우물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고무장화만 농원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벗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봄 농원에서 500m 떨어진 한 밭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2년 10월 15일 전라남도의 한 산간 마을에 이른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미 농원에서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있었죠. 사과 수확철이었던 만큼 온 가족이 총출동해야 하는 바쁜 시기였습니다. 이 농원의 주인은 김영철 씨 34살과 그의 아내 박미숙 씨 31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두 아이의 부모이기도 한 이들 부부는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사과 농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총 2,000평 규모의 농원에는 후지 사과와 홍로 사과, 나무 200여 그루가 자라고 있었죠. 박미숙 씨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농사일에는 누구보다 손이 빨랐고 특히 사과 선별 작업에서는 한눈에 등급을 가려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박미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6시에 농원으로 나갔습니다. 검정색 고무장화에 청바지 그리고 남편의 낡은 체크 셔츠를 걸친 차림이었죠. 머리는 간단히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농원 작업은 크게 3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농원 입구 쪽 1구역에서는 김영철 씨가 사과를 따고 있었고 가운데 2구역에서는 박미숙 씨가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3구역에서는 김영철 씨의 어머니인 김 씨 67살이 떨어진 사과들을 주워 담고 있었죠. 오전 내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0시 30분쯤 잠깐 차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을 때도 박미숙 씨는 평소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사과 작황이 좋다며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올해는 정말 잘 됐네. 이 정도면 내년에 농원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박미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인 12시가 되어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죠.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농원으로 나가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시 30분 김영철 씨와 어머니가 농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는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조금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챙기느라 늦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시가 지나고 2시 30분이 지나도 박미숙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씨는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죠. 당시 휴대폰은 아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집 전화가 주요 연락수단이었죠. 김영철 씨는 직접 집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었던 그릇들이 설거지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죠. 박미숙 씨가 평소 설거지를 하지 않고 나가는 일은 없었기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박미숙 씨의 농사용 옷가지가 그대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농원에 나갈 때 입던 옷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점심 먹을 때 입고 있던 평상복 차림 그대로 어딘가로 간 것일까요? 3시가 되어서야 김영철 씨는 본격적으로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총 15명의 마을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마을 안의 주요 장소들이었습니다.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그리고 친구들의 집까지 모두 돌아봤지만 박미숙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녀가 평소 말해두지 않고 혼자 어디를 가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먼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했죠. 더군다나 사과 수확이 한창인 이 시기에 농사일을 팽개치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수색 범위를 마을 밖으로 넓혔습니다. 농원 주변 산길, 계곡, 그리고 인근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박미숙 씨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6시, 김영철 씨는 마침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점심 먹고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집, 농원, 그리고 마을 곳곳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기이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농원 2구역, 박미숙 씨가 오전에 작업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검정색 고무장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가지런히 나란히 놓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벗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발견은 수사진에게 많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박미숙 씨는 농원에서 고무장화를 벗어놓고 갔을까요? 맨발로 어디를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발로 갈아 신었을까요? 고무장화 주변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나 끌려간 듯한 자국도 없었죠. 오히려 너무 깨끗했습니다. 농원 흙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고무장화 주변만은 마치 누군가 정리를 한 것처럼 말끔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박미숙 씨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밤늦게까지 수색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1살 젊은 여성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진 듯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박미숙 씨가 실종된 지 2일째가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이른 아침 경찰서에는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색대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지역 파출소장인 이정호 경위는 즉시 정식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48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박미숙 씨가 자발적으로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보면 계획적인 가출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철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부부 사이는 원만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특별히 없었죠. 오히려 올해 사과 작황이 좋아서 내년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진은 박미숙 씨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6시에 농원으로 나가서 12시까지 일하고 1시 30분에 다시 농원으로 나가 오후 6시까지 작업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인근 시장에 나가 농산물을 팔았고 월요일마다 농협에 들러 일주일치 농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매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인 10월 15일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보다 일찍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단순히 사과 수확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수사진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점심 메뉴였습니다. 평소 박미숙 씨는 아침에 하루 식사를 모두 준비해두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날 아침에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철 씨도 돌이켜보니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말수가 적었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경찰은 박미숙 씨의 교우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은 또래인 정수연 씨 32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죠.
미숙이는 며칠 전부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수연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실종되기 3일 전인 10월 12일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무슨 고민이냐고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정수연 씨는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진은 이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박미숙 씨에게 실종 며칠 전부터 무언가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민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농원에서 발견된 고무장화에 대한 정밀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무장화에서는 박미숙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발자국만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더욱 이상한 것은 고무장화의 상태였습니다. 농원에서 오전 내내 작업했다면 흙이나 나무십 등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물로 씻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의 분석이었습니다. 박미숙 씨 스스로 벗어놓았다면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수사 범위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인근 도시까지 수색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택시 승차 지점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박미숙 씨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4일째인 10월 99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농원에서 1km 떨어진 산길에서 박미숙 씨의 머리끈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가 실종 당일 아침에 착용했던 바로 그 머리끈이었죠. 머리끈이 발견된 곳은 평소 박미숙 씨가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인근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긴 했지만 혼자서 걸어가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었죠. 더군다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머리끈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결과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나 의류 조각, 다른 소지품 등은 전혀 없었죠. 오직 머리끈 하나만 덩그러니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걸릴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고 위치도 너무 눈에 띄는 곳이었죠. 마치 누군가 발견되길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확대하고 강력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과거 행적도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매우 온화한 성격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다툰 적도 없고 특별한 원한을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농원 운영과 관련된 금전 문제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출이나 빚도 없었고 농협과의 거래도 모두 정상적이었죠. 오히려 올해 수확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숙 씨는 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농원의 고무장화와 산길의 머리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사진은 점점 더 큰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죠. 사과농원 안의 실종, 단서는 고무장화뿐. 산길서 발견된 머리끈, 새 전개 예고 등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로운 상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특히 박미숙 씨 같이 모범적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하루 종일 수색에 나섰습니다. 농원 일은 뒷전이었죠. 아이들마저 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내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미숙이가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결정적인 단서는 고무장화와 머리끈뿐이었습니다. 과연 박미숙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박미숙 씨의 실종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수사진은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0월 29일 수사본부에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프로파일러 박종수 씨는 현장을 둘러본 후 몇 가지 특이점을 지적했습니다. 고무장화가 너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끈이 발견된 위치도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진은 박미숙 씨의 일상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전 한 달간의 행적을 하루하루 추적해 나간 것이죠. 먼저 눈에 띈 것은 9월 말부터 박미숙 씨의 행동 패턴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농협에 농자재를 사러 갈 때는 남편과 함께 갔는데 9월 25일부터는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농협 직원 이명수 씨 45살의 증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활발하게 이야기하시던 분인데 최근 몇 주는 말수가 줄었더라고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박미숙 씨가 농협에 갈 때마다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앞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것이죠.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매번 10분 이상 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수사진의 질문에 당시 통신회사는 공중전화 통화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통화 기록 관리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수사진은 박미숙 씨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창, 그리고 농원 관련 거래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미숙 씨가 실종되기 2주 전인 10월 1일 마을에 낯선 남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 다녔다고 합니다. 사과 유통업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이장 김재식 씨 58살의 증언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사과를 구매하겠다면서 농원마다 돌아다녔어요. 우리 박미숙 씨 집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진은 인근 지역의 모든 유통업체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낸 업체는 없었죠. 심지어 그 시기에 이 지역에서 사과를 대량 구매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가짜 명함을 들고 다닌 것 같습니다. 몇몇 농원 주인들이 받았던 명함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전화번호도 가짜였죠. 이 남성은 처음부터 신분을 속이고 농원가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사과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진은 이 남성과 박미숙 씨의 실종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 남성은 키 175cm 정도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말투는 표준어였고 농업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근 농원 주인 최영수 씨 52살이 기억하는 바로는 이 남성은 사과의 품종, 저장 방법, 유통 과정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기꾼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사진은 이 남성이 박미숙 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농원에는 박미숙 씨 혼자 있었고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남성이 박미숙 씨 집을 방문한 후부터 그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죠. 그 사람을 만난 후부터 미숙이가 달라졌어요. 김영철 씨도 돌이켜보니 아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생긴 것 같았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12일 그녀가 은행에 들렀다는 것입니다. 평소 은행 업무는 남편이 처리했는데 그날은 혼자 갔던 것이죠. 은행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미숙 씨는 그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총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죠. 이는 부부가 농원 확장을 위해 2년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냐고 물었더니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은행 창구 직원 손미영 씨 28살의 증언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영철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적금을 해지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숙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철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빚도 없고 급히 돈 쓸 일도 없었거든요. 수사진은 즉시 박미숙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찾은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찾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누군가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진의 추정이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거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농원에 나타났던 정체불명의 남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남성이 박미숙 씨에게 무언가 요구했고 그녀가 돈을 준비한 것일까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미숙 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10월 14일 저녁 그녀를 마을 입구에서 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 9시쯤이었는데 미숙이가 혼자 마을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 오순자 씨 64살의 증언이었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만나려는 건지 궁금했는데 그냥 지나쳤거든요. 박미숙 씨는 평소 밤늦게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마을 입구에 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박미숙 씨는 그날 밤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다음 날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사진은 점점 더 복잡한 퍼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박미숙 씨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계획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하지만 그 정체와 목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수사본부에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장기석 씨 49살이 중요한 목격담을 제공한 것이죠. 10월 15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택시를 잡았는데 뒤돌아보니 그 사진 속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장기석 씨는 신문에 실린 박미숙 씨의 사진을 보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박미숙 씨로 보이는 여성은 마을에서 20km 떨어진 국도변에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평상복 차림이었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더니 터미널까지만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석 씨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여성은 말수가 적었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듯 했죠. 시내 한복판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앞에서 내려드렸습니다. 요금은 2만 원 정도였는데 그 여성은 5만 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미숙 씨는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죠. 왜 농원에 고무장화를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수사진은 장기석 씨가 말한 백화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백화점 주변에서 박미숙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며칠의 조사 끝에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앞 꽃집을 운영하는 김순희 씨 43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한 여성이 꽃을 사갔어요. 장미꽃 한 다발이었는데 누구 드릴 거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순희 씨는 그 여성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박미숙 씨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꽃을 산 후 그 여성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 주변은 사람들이 많아서 추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미숙 씨가 그날 오후 이 일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진은 백화점 주변의 모든 상점과 식당을 뒤졌습니다. 혹시 박미숙 씨가 다른 곳을 들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500m 떨어진 작은 여관에서 그날 박미숙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투숙했다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 최병철 씨 56살의 증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왔는데 하룻밤만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깜빡했다면서 현금으로 미리 결제했습니다. 당시 여관에서는 신분 확인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여성이 밤새 전화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새벽 2시와 4시경 2차례에 걸쳐 객실 전화가 울렸고 매번 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최병철 씨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설득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 16일 아침 그 여성은 체크아웃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베개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죠. 수사진은 즉시 그 머리카락을 수거해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길이와 색깔로 보아 박미숙 씨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숙 씨는 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새벽에 받은 전화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수사진은 여관의 전화 기록을 조사했지만 발신자 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미숙 씨의 집에서는 더욱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 과정에서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의미심장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는데 그 안에는 전화번호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특히 실종되기 전 한 달간의 기록이 자세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은 평범한 지인들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었죠. 서울 지역 번호였는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로 몇 번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첩의 기록을 보면 박미숙 씨는 9월 말부터 이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번호에 X 표시를 해놓았죠. 수사진은 통신회사를 통해 이 전화번호의 사용자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지된 번호였고 계약자 정보도 가짜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긴 것이었죠. 그런데 10월 20일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박미숙 씨가 머물렀던 여관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철 씨의 동의를 얻어 박미숙 씨의 개인 용품과 비교한 결과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박미숙 씨가 실종 당일 여관에 머물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또다시 행적이 끊어졌죠. 여관을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진은 여관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습니다. CCTV가 있는 곳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화질도 좋지 않아서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관에서 1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일하는 청소부 홍길동 씨 62살이 박미숙 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 아침 7시쯤이었어요. 한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꽃을 들고 있었는데 시들어 보였어요. 홍길동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은 약 30분간 버스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 대의 버스가 왔다 갔는데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한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하죠. 마지막에 검정색 승용차가 와서 그 여성이 탔어요. 누가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홍길동 씨는 그 차의 번호판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운전자는 남성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연 박미숙 씨를 데리러 온 그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앞서 농원에 나타났던 정체불명의 남성과 같은 사람일까요?
수사진은 이 새로운 단서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과연 그녀는 안전한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박미숙 씨의 실종이 2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검정색 승용차의 정체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진은 인근 지역의 모든 검정색 승용차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월 16일 아침 시간대에 여관 근처를 지나간 차량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블랙박스나 교통감시 카메라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30km 떨어진 산골 마을의 이장 서만호 씨 61살로부터였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며칠 동안 마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10월 중순경부터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이었는데 이상했던 것은 사람이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만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차는 주로 밤에 나타났고 낮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차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특히 여성이 혼자 농사를 짓는 곳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것이죠. 뭔가 수상해서 경계했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서만호 씨는 그 남성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 중에는 박미숙 씨 농원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죠. 수사진은 즉시 그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검정색 승용차나 운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성이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정숙 씨 48살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담배 한 갑이랑 음료수를 사갔어요. 돈을 낼 때 지갑에서 명함이 여러 장 보였는데 회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박정숙 씨는 그 명함에 농산물 유통회사라는 글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박미숙 씨 농원을 방문했던 정체불명의 남성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다녔던 그 남성 말이죠. 그 사람이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어요. 박정숙 씨가 추가로 기억해낸 내용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외진 곳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폐가나 버려진 건물 같은 곳 말이에요.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왜 그 남성이 외진 곳을 찾고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수사진은 그 남성이 박미숙 씨와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안내를 받아 마을 주변의 외진 곳들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폐가, 버려진 창고,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을 하나씩 뒤져봤죠. 하지만 박미숙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한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폐가에서였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는데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던 것이죠. 마루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라면 봉지와 물병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방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었죠.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정에 보내야겠습니다. 수사진은 즉시 그 머리카락을 수거했습니다. 혹시 박미숙 씨의 것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폐가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검정색 승용차가 주차했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집 뒤편에 감춰진 공간에 차를 세워두었던 것 같았죠. 여기서 며칠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진의 판단이었습니다. 라면 봉지의 제조 일자를 확인한 결과 10월 중순에 생산된 것이었죠. 박미숙 씨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팩에는 더 이상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았죠. 그렇다면 박미숙 씨는 여기서 어디로 간 것일까요? 12월 20일 머리카락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박미숙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죠.
이로써 그녀가 한때 그 폐가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박미숙 씨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강제로 머물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진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다툼의 흔적이나 강제 구금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미숙 씨가 그 검정색 승용차 주인과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며칠간 그 폐가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확실해 보였죠. 수사진은 그 남성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더욱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지역 농산물 유통업체들을 모두 조사했고 혹시 최근에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있는지 확인했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9월 말에 해고된 직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조민수 씨 42살, 영업팀에서 10년간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죠. 조민수 씨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그 회사 인사 담당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었죠. 하지만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조민수 씨는 해고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집도 비워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죠.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친정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조민수 씨의 아내 김정희 씨 38살의 증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고 이상한 사업 아이디어만 계속 얘기했어요. 김정희 씨에 따르면 조민수 씨는 해고 이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농촌 지역을 자주 돌아다녔다고 했죠. 검정색 승용차를 렌트해서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어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되어가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사진은 즉시 조민수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박미숙 씨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조민수 씨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듯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렌트한 승용차도 이미 반납한 상태였고 휴대폰도 해지되어 있었죠.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과연 조민수 씨는 박미숙 씨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02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박미숙 씨의 가족들은 절망적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편 김영철 씨는 아직도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이 시작되었지만 박미숙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김영철 씨는 혼자서 농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농원 확장은 이제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수사본부는 조민수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국적인 수배망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계획적으로 도피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1월 15일 조민수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해고되기 전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농촌 지역 농산물 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일대의 사과농원들과 거래를 했던 것이죠. 조민수 씨는 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전 직장 동료 박상현 씨 39살의 증언이었습니다. 어느 농원이 잘 되고 어느 집에 돈이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조민수 씨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박미숙 씨 농원과 거래를 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00년부터 그들의 사과를 납품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거래 조건이 좋았어요. 김영철 씨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조민수라는 분이 직접 와서 다른 곳보다 비싸게 쳐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거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초부터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조민수 씨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것이죠. 당시에는 단순히 회사 사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수사진은 이제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수 씨가 박미숙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가정 사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박미숙 씨를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의 추정이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실종 며칠 전 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박미숙 씨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조민수 씨가 돈을 받았다면 왜 계속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일까요? 2월 10월 1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조민수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며칠간 투숙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모텔 사장 이광수 씨 51살의 증언에 따르면 1월 중순경 한 남성이 일주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미리 결제했고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했던 것은 혼자 왔는데 객실에서 2사람분의 식사를 시켜 먹었다는 점입니다. 이광수 씨는 그 남성이 매번 음식을 2인분씩 주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텔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이 혼자 체크인했고 방문도 거의 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진은 즉시 그 모텔 객실을 조사했습니다. 이미 다른 손님들이 여러 번 사용한 후였지만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에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최소 2명 이상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수사진은 즉시 이를 감정에 의뢰했습니다. 2월 25일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 머리카락 중 일부가 박미숙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그녀의 행방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이죠. 박미숙 씨가 1월 중순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진은 이 발견에 고무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또다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모텔을 떠난 후 2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수사진은 서울 일대의 모든 숙박업소를 조사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수사진은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조민수 씨의 심리를 분석하여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보는 것이었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무리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파일러 박종수 씨의 분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얻으려 했겠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더 큰 문제에 휘말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조민수 씨는 현재 매우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았죠. 3월 20일 조민수 씨의 처가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 김정희 씨가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정희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무슨 큰 실수를 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조민수 씨는 아내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김정희 씨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조민수 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통신회사를 통해 그 전화의 발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에서 걸린 전화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죠. 경기도 한 지역의 공중전화였지만 그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도 2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4월이 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김영철 씨와 수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끝까지 찾을 겁니다.
김영철 씨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비록 6개월이 지났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박미숙 씨가 과연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수사진은 조민수 씨가 다시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의 전화도 모두 감청하고 있었죠. 언제든 그가 나타나면 즉시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민수 씨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박미숙 씨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003년 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박미숙 씨가 실종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와 사과나무에 하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김영철 씨에게는 의미가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내 없는 농원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5월 12일 수사진에게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한 항구 지역에서 조민수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김동수 씨 44살이 신고한 내용이었죠. 며칠 전부터 부두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었어요. 뭔가 수상해서 유심히 봤더니 신문에 나온 그 사람과 비슷하더라고요. 김동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혼자 다니는 것 같았고 매우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수사진은 즉시 인천 지역에 특별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항구 주변의 모든 숙박업소와 식당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7개월 만에 나타난 결정적인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항구 근처 여인숙에서 중요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숙 주인 최순자 씨 57살이 조민수 씨와 비슷한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 5일부터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최순자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남성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남성이 여인숙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번 긴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고 했죠. 마지막 날에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하는 게 들렸어요. 최순자 씨는 그 남성의 마지막 모습이 매우 처량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진이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남성이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객실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죠.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나온 것입니다. 편지 조각들을 맞춰보니 조민수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죠.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편지 여백에 적힌 전화번호였습니다. 지역번호를 보니 전라남도 지역이었는데 박미숙 씨 마을 근처의 번호였습니다. 수사진은 즉시 그 번호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번호는 마을에서 유일한 공중전화 번호였습니다. 조민수 씨가 누군가에게 그 공중전화로 연락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공중전화 이용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항구 지역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조민수 씨가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한 은신처를 조사했죠. 그 과정에서 5월 20일 드디어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항구에서 2km 떨어진 폐창고에서 조민수 씨의 소지품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갑,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두 버려져 있었죠. 하지만 정작 조민수 씨 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진의 우려스러운 추정이었습니다. 소지품을 모두 버리고 항구 근처에 머물렀다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해경과 협조하여 항구 일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바다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죠. 하지만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민수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항구에서 50km 떨어진 산속의 작은 절에서였죠.
절의 주지스님이 수상한 남성이 며칠째 절 앞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3일 전부터 절 입구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맴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수사진이 도착했을 때 조민수 씨는 이미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자지 못한 것 같았죠. 체포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조민수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면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본부로 이송된 조민수 씨는 즉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수사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돈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조민수 씨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빚만 늘어나니까 예전에 거래했던 박미숙 씨 생각이 났어요. 그 집이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민수 씨는 9월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미숙 씨 농원을 방문해서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사업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농원 확장 투자 같은 걸로 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박미숙 씨가 너무 신중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협박이었다고 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죠. 10월 12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민수 씨는 그때까지는 단순한 협박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미숙 씨가 돈을 준 후에도 계속 불안해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함께 있게 된 거예요. 멀리 가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조민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박미숙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조민수 씨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수 씨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5월 26일 수사본부에서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와 함께 있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조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었는데 그녀가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조민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10월 15일 박미숙 씨를 데려간 후 며칠간 산골 폐가에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박미숙 씨는 계속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민수 씨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때까지도 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미숙 씨의 실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죠. 신문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조민수 씨는 자신이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로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미숙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11월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은 서울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으면 금방 발각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점점 떨어져 갔어요. 박미숙 씨가 가져온 500만 원도 몇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조민수 씨는 그때부터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수하기도 무서웠어요. 박미숙 씨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2003년 1월쯤부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민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미숙 씨는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사진은 조민수 씨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숙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민수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빛이 스쳐 지나갔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월 말경이었습니다. 조민수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박미숙 씨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조민수 씨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었지만 박미숙 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3월 5일 새벽이었습니다. 조민수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전날 밤까지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수사진은 즉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조민수 씨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박미숙 씨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인공호흡도 해보고 119에 신고하려고도 했는데 조민수 씨는 그 순간의 공포를 떠올리며 떨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 안에서만 머물렀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민수 씨는 자신의 판단력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살인범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고 결국 조민수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월 10일 밤 박미숙 씨의 시신을 경기도 한 야산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어요. 조민수 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수사진은 즉시 조민수 씨가 말한 야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산속이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정확한 위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까? 수사진의 질문에 조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장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003년 5월 27일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민수 씨의 안내를 받아 해당 지역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작업이었습니다. 발굴 작업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넓은 산 중에서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5월 29일 오후 마침내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땅속 2m 깊이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옷 조각과 함께 발견된 유골은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박미숙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영철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7개월 동안 아내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미숙이가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영철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검 결과 박미숙 씨는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민수 씨에게는 감금, 시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이 박미숙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죠. 2003년 12월 조민수 씨에게 징역 15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고 감금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였습니다. 김영철 씨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마침내 아내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미숙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영철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많이 고생했을 텐데 이제 편히 쉬렴.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죠. 또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리고 2004년 봄, 김영철 씨는 아내가 심었던 사과나무 아래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사랑하는 아내 박미숙이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매년 사과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김영철 씨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사랑했던 농원에서 그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가을에 시작되어 8개월 만에 막을 내린 박미숙 씨 실종 사건의 전말입니다. 한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과 수사진의 노력으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